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고려시대의 운문입니다. 고려시대의 운문을 바로 향각의 고려가요, 한시, 고려가요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하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고려시대 자체에 어떠한 운문 사조가 있었는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고려시대의 운문 또 즐겁게 공부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의 운문을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신라시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면 신라 다음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가요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거를 뭐라고 배웠어요? 네, 향가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문학이란 게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생활상이 바뀌거나 나라가 변하거나 시대가 변했다 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빠르게 흡수하고 형태라던가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변하고 내용적인 면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가 이제 더는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향가가 위축되고 쇠퇴되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향찰을 많이 썼죠. 향찰. 근데 이 향찰이란 것을 고대 국어 공부한 사람들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 편하고 흔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문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가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가요가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신라시대보다 훨씬 교통이라던가 이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중국 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은 또 없었어. 왜냐면 세종대왕이 아직 한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계층, 육두품 계층이 이제 고려의 새로운 세력이 됐잖아요. 근데 이 육두품이 주로 뭘 잘했냐면요, 이제 한문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 새롭게 이제 고려의 그런 문학을 기틀을 형성하는 그런 단초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요? 과거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문 문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한문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국어는 이제 한문 문학은 다 지금은 번역이 된다. 하지만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한문에 원문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 고려시대 때 한문 문학이 융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의 원문을 제시하고 또 이제 우리말에 그런 번역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제나 지문을 만날 때. 자, 그 다음에 고려 가요가 가장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가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려 가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려 가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노래를 글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이 동네에서 이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은 옆 동네에서 또 막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에서 부른 노래가 건너서 모습을 달리해서 부산까지 전해지기도 하고, 또 이 노래가 건너서 서울까지도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가 민간에서 유포되고 전승되었다는 것,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극에서 보면은 막 서민들이 가실이라던가 청산불곡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서민들이 정말 말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고려가요는 그 당시 말로만 부르는데 어떻게 남아있냐면 소학부의 한시로 이게 한 번 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말의 그런 의미라던가 뜻을 따서 한자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들어왔냐면 궁중 있죠. 궁궐에 이제 소각 가사로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즘에 아이돌 노래라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유행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마치 청와대에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뭔가 국가로 부르던가 아니면은 국민 가요로 막 권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 행사 같은데 막 그 아이돌 노래가 불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대보다 고려 가요가 뭔가 계층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융합이 좀 잘 됐던 특히 권력층이 약간 개방적이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고려시대의 노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배우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고려 가요가 서민의 대표적인 노래라면 뭐가 있냐면 또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이 경기체가도 우리의 문학입니다.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들끼리만 부른 노래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려 가요는 민중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부른 노래고요.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 그러니까 양반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게 더 오래 갔을까요? 당연히 고려가요가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경기체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학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수가 많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이란 특성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문학이란 것을 적은 사람들끼리만 가지려고 하면은 문학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진보에 따라서 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이 점점 넓어집니다. 예전에 뭐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글을 아는 사람, 양반만 문학을 오직 향유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문학을 향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의 이 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들이 불렀던 건기체가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굉장히 많았고 고려 가요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많은 민중들이 불렀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으로 따지면 문학성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조가 고려시대 때 탄생합니다. 이 시조 같은 부분은 고려 말에 생겨서 현대 시조도 많습니다. 현대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문학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이 향각의 고려 가요를 배웁니다. 제가 이미 이제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강의를 했는데 이 정과정이 바로 향각의 고려 가요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딱 의미가 나와요. 향각의 고려 가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향가의 속성도 있고 고려 가요의 속성도 있겠죠. 그래서 향가가 고려 가요로 넘어가는 거죠. 신라에서 고려로.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작품이 바로 향각의 고려 가요입니다. 그래서 향가의 형태를 유지를 해가지고 또 향찰 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고려 가요의 형식인 분연체는 또 되지 않고 뭐 감탄사는 있지만 형태가 향가와 고려가의 중간쯤에 있겠다라고 보는 노래가 바로 도의장가와 정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도의장가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이 정과정, 정서의 정과정이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과정 같은 경우는 꽃체고 또 한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가요의 특성인 한글 표기와 이 향찰을 따른 향가의 특성인 식구체, 그 다음에 또 감탄사가 있고 분연체는 안 되고 이런 혼용된 모습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 정과정의 특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시가 있습니다. 한시가 있는데요. 이 한시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고려시대 때 양반들은 한시를 더 좋아했고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겠죠. 그 당시는. 하지만 이제 우리 문학이기 때문에 이 한시가 조금 고려 가요보다는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나온다. 동명한편 이규보 같은 경우 이거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영웅적 행적을 노래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국 서사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있는 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병루 같은 경우는 이세계 부병루인데 이거는 고려가 이제 망했을 때 고려 말 때
고려가 이제 국운을 회복하기 바라는 이런 내용이 담고 있고요. 이 송인의 정지상은 이거 이별의 정서를 읊는 한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시로 지금까지도 많이 애송이 됩니다. 임과 이별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뭔가 이제 사랑이라던가 이별이라던가 이런 보편적인 감성을 다룬 것들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널리 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흥 정몽주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춘흥이에요. 봄의 흥취.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현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랑. 그 다음에 이제 시벽은 뭐냐면 시를 짓는 병을 얘기하는데요,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베기는 창작의 고통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와 이재현, 이것도 잘 나오죠. 사리와 이재현이 이제 고려 말이 되면요, 탐관오리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모든 나라가 쇠락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어떤 고발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한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고려가요. 사실 고려가요를 강조한다는 게 웃길 정도로 고려가요는 굉장히 이제 고려시대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죠. 자, 고려가요는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던 민요의 바탕을 뒀습니다. 민간에서 불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민층에서 새로이 나타난 노래예요. 그래서 뭔가 고려가요는 혁명적입니다. 향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대목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그 삼국유사 균여전에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향가 같은 경우는 화랑이라던가 승려라던가 왕이 노래를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라서 굉장히 기종 문학입니다. 근데 평민층에서 이제 노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구전됐죠. 전해졌던 거, 구전. 입구자 써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요. 훈민정음이 창제 훈, 그 다음에 문자로 정착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도 또 진짜 이 고려가요 보면은 우리 말을 이렇게 잘 부르는데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게 엄청난 슬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민정음이 창제됐다는 게 굉장히 이 고려가요조차도 문자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세종대왕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내용은요, 서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애찬,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현대 시와 같습니다. 현대 시에서도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문보입니다. 사문보는요, 세 박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얼이 랐다, 세 개로 끝나죠. 그 다음에 청산에 살얼아 랐다, 이런데요. 여기서도 이제 세 음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문보가 되고요. 332조는 뭐냐면요, 세 글자, 두 글자, 알겠죠? 이런 거게 바로 음수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연체와 후렴구가 있는데요, 이 분연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연이 분절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분연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 같은 경우는요, 뭐 얄리얄리얄라샹, 얄라리얄라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뒤에 붙이는 구절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리는 문헌은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학문인데 학습서에서 이제 출전해가지고 어디에서 이 노래들이 나왔냐 하면 이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다 중요해서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시리 동동 만전준 별사 서경불곡 정석가 청산불곡 상저가 삼오곡 쌍화정 처용가인데, 여기가 또 이제 고전 문학의 산을 넘는 어떤 어려운 구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대 가요 너무 쉬워요. 구지가, 황조가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살구체고. 근데 여기 향가에서부터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향가까지는 어떻게든 열심히 했어. 근데 또 고려가요 나와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시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고전문학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전 운문에서 여기까지가 진짜 끝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부터는 고려가요, 그 다음에 한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시조라던가 가사라던가 여기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문학의 산, 여기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산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너무 즐겁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까지 올라가는 게 이 어떤 산이라면 조선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작품들이 정말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고 꼭 마지막까지 완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의 노래였고, 왜 경기체가냐면 이게 좀 재미있어요. 그 후렴구가 경기 어떠하니 이건데 여기서 경기를 따가지고 경기체가입니다. 경기하여 뭐 이렇게 경기자를 따가지고 경기체가라고 부르는데, 경기체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한림별곡, 간동별곡, 죽계별곡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한림별곡입니다. 한림별곡 좀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경기체가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술적 성격이 있어요. 이 교술이란 건 뭐냐면 수필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 소설, 수필, 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양에서 온 관례입니다. 그래서 교술은 약간 운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거 수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문학에서 교술이라고 하는데, 교술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가사도 교술적 성격입니다. 운문의 형태이지만 엄청 길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필의 형식을 같이 가집니다.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이 경기체가도 굉장히 이제 분연체였습니다. 분연체를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봤던 고려가요, 서민의 노래는 대부분 삼보입니다.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요, 삼보, 사음보, 삼보, 사음보가 반복이 됩니다. 주로 사음보는 이제 시조에 많이 나오는 음보인데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차이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성이 거의 없어서 사대부 계층한테만 향유가 됐다. 그 다음에 진짜 이 고려 가요가 이제 시조의 그런 시작이니까 이 시조도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겠죠. 시조. 자, 여기서 보면요, 유교적 충의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대부면 양반이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고려나 조선 때 막 사랑을 얘기한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죠.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사랑이 이미 임금을 의미하는 거면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거 인정이지만, 남녀 간의 그런 사사로운 사랑, 이런 거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주로 뭘 얘기하겠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뭐 자연, 이 정도,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땐 시조 처음이니까 또 뭐 이제 늙음에 대한 어떤 한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잘 나오는 게 당연히 유교적 충의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부들은 임금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식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장 6구 45자 내외고요. 3사조 4사조, 이거 아까 글자수라고 했죠.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그 다음에 사음보. 그래서 고려가요는 주로 삼음보, 시조는 사음보.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거, 종장. 초장 처음, 그 다음에 중장이 있죠.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에 이 첫 번째 음보가, 첫 번째 단어가 뭐다? 삼음절이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의의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사대부만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됐다? 향유층이 확장이 돼서 국민문학입니다. 근데 이 시조라는 게요,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결해요. 왜냐면 이 형식이 너무 쉬워. 3장 6군 45자 내외면은 딱 이렇게 세 줄이잖아요. 6구잖아. 그러니까 이 형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민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형식의 중요성을 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형식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의 갈래로 묶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형식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내용을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틀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작문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도 어떤 사용법이라던가 어떤 예시를 보고 하면 훨씬 더 그것을 변형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조 같은 경우는 딱 그런 형식이, 틀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방원, 정몽주, 우탁, 원천석, 이색, 이존영 같은 이 시인들의 이름을 잘 보게 될 건데요. 이 이방원과 정몽주는 고려 말 때 이방원이 세종이잖아요. 정몽주는 또 이제 고려의 마지막 유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하여가와 단신가로 유명한 요 두 명이 있고, 이 우탁 같은 경우는 이제 탈로가, 늙음을 한탄한다, 이게 탈로가고, 그 다음에 원천석, 이색, 이존영 같은 경우는 충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조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평시조로 시작을 했다가 조선시대 때는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이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 부분이 고려 때부터 이제 기틀을 쌓아서 마지막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즐겁게 사설시조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고려시대의 대략적인 어떤 운문 문학을 지금 저랑 같이 살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랑 같이 또 고려 문학을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